시니어 사연극장 공짜로 살았잖아. 30해를 아버지 기저귀 갈고 밤마다 등을 닦아드린 막내에게 형이 한 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실 때마다 뛰어나간 것도 막내였습니다. 간병비로 보낸 돈은 30해 통틀어 540만 원. 막내가 쓴 돈은 2억이 넘었습니다. 그게 효도야? 기생이지.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은 등기부를 꺼냈습니다. 아파트를 3등분 하자고요. 30해를 참은 막내는 그 자리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였습니다. 대체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만 씨, 82, 충청도 논산 출신이었습니다. 25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영등포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시작해서 40에 작은 철공소를 차렸습니다. 철공소 이름이 종만철공이었습니다. 간판 글씨를 종만 씨가 직접 썼습니다.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동수, 둘째 민수, 막내 준호. 종만 씨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세 아들 모두 대학 보내는 것. 철공소 수입으로는 부족해서 아내 복순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영등포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미나리.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복순 씨 앞치마 주머니에는 항상 아들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웃었습니다. 아들들이 잘 되면 된다고요. 세 아들이 자랐습니다. 큰아들 동수는 경영학과를 나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승진이 빨랐습니다. 33세 과장이 되고 40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민수는 행정고시에 붙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분당 아파트. 형들의 집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점점 안 왔습니다. 막내 준호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지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무릎이 안 좋아. 좀만 같이 살자. 준호는 그 좀만을 30해 동안 지켰습니다. 준호가 25일 때였습니다. 어머니 복순 씨가 시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버텼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큰형 동수가 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고급 넥타이를 메고요. 둘째 민수도 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둘 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발인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나물수레가 치장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건 아버지와 막내뿐이었습니다. 준호는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영희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영희 씨의 친정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시아버지 모시는 건 고생이다. 영희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30해가 될 줄은 몰랐겠지요. 준호 부부는 아버지의 영등포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아이 둘을 낳고 아버지 밥을 차리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종만 씨의 무릎 수술, 허리 디스크, 혈압약, 병원비만 한 달에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형들은 명절에 한 번, 아버지 생신에 한 번, 1년에 2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아 아버지와 1시간 이야기하고 식사 한 끼 하고 2시간 만에 떠났습니다. 뒷정리는 준호와 영희 씨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78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종만 씨가 같은 질문을 하루에 4-5번 했습니다. 밥 먹었나? 30분 뒤에 또 물었습니다. 밥 먹었나? 1시간 뒤에 또요. 밥 먹었나?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서 있다가 닫았습니다.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영희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좀 이상해. 병원에 갔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누가 있어야 합니다. 준호가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치매래. 간병이 필요해. 간병비 좀 나눠서 내자. 큰형 동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월 간병비가 180만 원이었습니다. 약값, 기자귀값, 간병인 인건비. 3등분 하면 60만 원씩.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60만 원, 민수 형 60만 원, 나 60만 원. 이렇게 하면 돼. 동수가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네가 같이 사니까 집도 쓰고 밥도 먹잖아. 공짜로 사는 거야. 간병은 같이 사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할 거면 내가 같이 살지. 10만 원에 보냈습니다.
둘째 민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10만 원이면 나도 그 정도면 되지 않나? 5만 원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165만 원은 준호 부부가 냈습니다. 준호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 넘게가 아버지 간병비였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증상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밤에 돌아다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준호가 일어나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가 어디야? 아버지는 자기 집을 못 알아봤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뛰어나갔을 때 아버지가 슬리퍼를 신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였습니다. 잠옷차림이었습니다. 준호가 현관에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아버지 방문에 센서를 붙였습니다. 밤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한 달 동안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기저귀를 채우기 시작한 건 그 겨울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을 못 찾았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에서, 침대에서 준호가 닦았습니다. 영희 씨가 빨았습니다. 세탁기를 하루에 3번 돌렸습니다. 냄새가 집안에 배었습니다. 환기를 해도 옷에서 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코를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냄새나. 준호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신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이들 방문을 닫아주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큰형 동수가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인 현주 씨,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둘째 민수도 부인과 왔습니다. 과일 상자 하나씩 들고요. 동수가 거실에 앉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야, 이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 아버지한테 좀 씻기고 그래라.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부터 아버지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히고 추석상을 차렸습니다. 영희 씨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뒤돌아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사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국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흰 셔츠에 퍼졌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아버지 옷을 닦았습니다. 동수의 아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동수가 아들 머리를 때리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수의 얼굴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구야? 그리고 준호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준호야, 밥 맛있다. 형들의 얼굴이 아버지에게서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1시간 만에 형들은 떠났습니다. 설거지 한 그릇 안 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5만 원짜리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면서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들한테 간병비 더 보내달라고 해볼까?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보내줄 거 뻔해. 지난번에 뭐라 했어? 공짜로 산다고. 기생이라고.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 형들한테 아버지는 명절에 한 번 보는 사람이야. 우리한테만 가족이지. 영희 씨가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이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복순 씨의 손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가 큰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 이제 혼자 밥도 못 드셔. 숟가락을 입에 넣어드려야 해. 간병인을 쓰든가 형들이 번갈아 와서 좀 봐주든가 해야 해. 동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준호야, 나도 바빠. 민수도 바쁘고. 네가 거기서 같이 사니까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볼까? 그게 효도야? 아버지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그게 기생이지. 준호 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해를 같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못 알아보는 형들 대신 매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게 기생이라고요? 그날 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계야.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도 30에 참았어. 아이들도 컸어. 큰애가 내년에 군대야. 우리 인생도 있잖아. 그런데 형들은 돈 10만 원에 5만 원 보내고 끝이야? 나는 매일 시아버지 기저귀 갈고 밥 떠드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기생이래? 준호가 영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끄는 법도 잊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나 준호야.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밥 먹었나? 네, 먹었어요. 아버지, 형들이 안 와요. 동수 형, 민수 형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동수? 민수? 그게 누구야?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에서 형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30해 동안 매일 밥을 차린 막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82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새벽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준호가 같이 탔습니다. 영희 씨가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영등포 성심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나 내일 아침에 발표가 있어서 내일 갈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일 오전에 가면 안 될까? 영희 씨가 전화를 끊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준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형, 의사가 위험하대. 시간이 없대. 지금 와. 동수가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 영수증을 뽑고 왔습니다. 민수는 5시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6시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을 때 준호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입술을 읽었습니다. 고맙다. 준호는 그때 울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들이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동수가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아버지 불렀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조문객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옛 철공소 동료들, 영등포 동네 어르신들, 시장 상인들. 한 할머니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효자야. 네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 동수, 민수는 이름만 아들이고 막내가 내 진짜 아들이라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발인 사음날이었습니다. 아직 집안에 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수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파트 이야기 좀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아직 사무제도 안 지냈어. 동수가 말했습니다. 사무제는 사무제고 이건 이거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 좋잖아. 아버지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요즘 영등포 재개발 들어간다고 7억은 한다더라.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에 아직 아버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숨을 돌리시죠.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들으시듯 편안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 곁에 남은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실까봐 잠을 못 잤습니다. 영하 10도에 슬리퍼 신고 복도에 서 계신 아버지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형들에게 전화하면 돌아오는 말은 공짜로 사는 거잖아 였습니다.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간병비를 보낸 돈은 30해 동안 540만 원이었습니다. 추석에 와서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 얼굴을 잊었을 때 형들은 1시간 만에 떠났습니다. 설거지 한 그릇 안 하고 식탁에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놓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은 아파트 시세가 7억이라고 했습니다. 3등분 하자고요. 3분의 1이면 2억 3천이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을까요? 나누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시니어 사연극장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릅니다. 준호 씨는 참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49째 날이었습니다. 절에서 제를 지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동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옆에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법적으로 상속은 3분의 1씩이야. 아파트 시세가 7억이니까 한 사람당 2억 3천. 너한테 나쁜 이야기 아니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 법대로 하면 공평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응? 아버지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봤어? 동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새벽 3시에 아버지가 현관문 열고 나가시는 거 잡아봤어? 아버지가 형 얼굴 보고 이 사람 누구야 한 적 있지? 그때 형 얼굴 봤어? 아프더라. 나는 그걸 매일 봤어. 매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간병비로 보낸 돈이 얼만지 알아? 30해 동안 총 540만 원. 내가 쓴 돈이 얼만지 알아? 2억 넘어. 영희가 30해 동안 시아버지 밥 차리고 기저귀 갈고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들다 말 안 했어. 그런데 형은 뭐라 했어?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 이야기는 공짜로 살았다고 했지 기생이라고 했지. 준호가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뭐냐? 아버지가 남긴 거야. 봉투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해 전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불러서 적었습니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나 박종만은 영등포 아파트를 막내 아들 준호에게 전부 남긴다.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무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동수와 민수에게 남길 것은 없다. 2 아들은 아버지가 아플 때 오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은 날이 있었다. 간병비도 내지 않았다.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위조 아니야? 아버지가 치매였잖아.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증일 기준으로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작성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동수의 입이 닫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류 가방을 뒤적거렸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효도는 돈이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이다. 준호가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동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누가 기저귀 갈았고 누가 시세를 물었는지. 형이 보낸 10만 원도 알고 계셨어. 민수 형 5만 원도요. 동수가 서류를 집어 들여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치매 걸리기 전에 나한테 한 말 있어. 준호야, 형들한테 서운하지만 그래도 형이다. 그런데 이 집만큼은 네 거다. 아버지가 약속한다. 나는 그 약속 믿고 30해를 버텼어.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동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린 이름만 아들이었네. 법무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에 형제 셋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형수 현주 씨만 부엌에서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말려야 했는데 나도 알고 있었어. 시아버지 간병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데 나도 못 말렸어. 미안해. 영희 씨가 현주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아파트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불도 베개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요. 준호가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형, 해. 아버지 유언장이 법정에서 읽히는 거 형이 원하면. 소송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민수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소주 한 병을 들고요. 준호야, 미안했다. 형이 미안할 건 사실 많아. 알아. 2 사람이 아버지 방 앞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저귀 나도 한 번은 갈아봤어야 했는데. 준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수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준호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던 건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이미 답을 남기고 가셨으니까요. 여러분, 효도는 명절에 과일 상자 하나 들고 2시간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기저귀를 갈고 못 알아보는 얼굴을 마주하고 그래도 내일 아침 밥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아들이고 누가 남이었는지. 시니어 사연극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